보셨으면 이어서 할 텐데 책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문조사들이 ESG 활동 이제 구매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조사들을 했어요.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보면 그 딜로이트 그룹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업별 ESG 경영 추진 현황을 보면 금융이 제일 많아요. 금융 다음에 석유화학, 유통물류 쪽인데 혹시 가장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금융 쪽이 ESG 추진을 가장 많이 했다는데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 왜 금융 쪽에 많이 해서 우리나라는 탄소 발생은 사실은 금융보다는 제조업이나 기타 화학, 케미칼, 뭐 시멘트 이런 쪽이 훨씬 많을 텐데 ESG 추진 현황을 살펴보니까 금융 쪽이 거의 대부분이더라. 대부분은 아니지만 한 4분의 1이. 근데 금융 포션은 그렇게 우리 산업에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점유율이. 근데 금융 쪽이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더라. 그 이유가 혹시 하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제조업이 없어서. 하기도 편하죠. 근데 ESG 활동이라고 해서 꼭 뭐 뭔가 친환경, 환경 쪽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회나 지배 구조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금융 쪽 물론 하기도 쉽습니다. 환경 쪽에도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근데 사실 할 게 없는 게 하긴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한국차는 아이템이 없으니까. 기껏해봐야 뭐 금융 쪽에서 환경 쪽을 뭘 하겠어. 뭐 페이퍼리스 하고 뭐 에너지, 뭐 재생에너지 쓰고 뭐 이런 정도일 거고. 금융 쪽에 왜 많이 있을까? 또 다른 의견 혹시 선생님? 금융적으로 관치 금융이 많으니까 네. 금융위에서 이렇게 좀 눈치 보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면은 거기서 걔네들이 이런 거를 맞춰라 이런 식으로 그쵸. 하달식으로 내려오는 네.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특허 관련 IP 금융 네. 그런 걸 좀 하고 있는데 보면은 거기가 되게 실제 현실에서는 뭐 특허를 담보로 대출하고 이런 게 현실은 잘 안 일어나는데 네네. 금융위에서 방향을 딱 정해가지고 이제 특허나 이런 기술이 우수한 회사들한테 좀 금융을 줘라 하니까 은행들이나 그런 KPI가 네. 정해지니까 네. 그 일사불란하게 지키는데 아마 금융이나 상부 기관에서 ESG 방향성을 제시하면 이제 그냥 군부대처럼 지키는 그런 그렇죠. 약간 네. 까라면 까라는 형태의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만약 그런 형태면 전 금융업계가 다 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 그런 성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증빙이 되거나 검증이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렇죠. 누구보다 투명해야 돼요. 그죠? 누구보다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ESG를 평가해서 그들이 투자를 또는 대출을 해줘야 되는 기관들이에요. 그죠? 지금 금융 쪽 보면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이제 1금융, 2금융 찾아가서 나 이제 사업 계획이 이러니까 우리 뭐 융자 좀 해주세요, 투자 좀 해주세요 하면 거기서 요청하는 게 ESG 정보를, 비재무 정보를 요청합니다.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나도 안 하고 있는데 누굴 평가한다 그러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 그게 선제적으로 먼저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게 통계 조사를 보니까 금융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급한 거는 사실 그 국가적으로 탄소 발생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이 급한 게 아닐 텐데 금융업이 높다라는 거는 그러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아시는 분이 KB하고 네. 신한하고 ESG 총괄하시는 분이 네. 있는데 그분들하고 비공식적으로 저녁 먹을 때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KB 신한이면 어떻게든 우리나라 1금융권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한국에서 ESG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 평가기관들 맞아요. ESG 평가가 네. 자기네들 신용도나 여기 채권이라든지 이런 다 영향을 미치면서 그걸 지켜야 된대요. MSCI나 아니면 그 이유가 가장 클 겁니다. 그걸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게 잣대가 되게 높으니까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SG가 사실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돈의 최전방에 있는 데가 금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현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맞다 아니다라고 검증을 해보고 싶다. 그럼 연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소비 관련 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투자 관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어떤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이고 현재 지금 이 시점 이전에 2020년 초반 23년 ESG가 시작된 2020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소비 트렌드를 보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 좀 정리를 한 겁니다. ESG 소비가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됐어요. 확산이 되고 근데 가격, 편의성, 품질 이 ESG보다 우선이 되는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돼서 이제 ESG 경영하는 데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 같고 뭔가 ESG 빠르게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고려는 하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다. 그래서 의도 행동 간의 간극이 생겼다. 그게 원인이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그린워싱에 대한 불신이 증가했다. 그래서 요 의도 행동 간의 간극 이론은 제가 요거 이제 마무리하고 한번 장표에 넣어놨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023년도에 보면 ESG를 그 기업에도 마찬가지예요. ESG 경영을 하니까 우리가 안 쓰던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거 생산하는데 이제 1,000원이었는데 우리가 ESG 경영하면서 요거 생산하니까 1,100원 쓴 거예요. 네,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뭐 안 하던 뭐 환경 재생에너지 써야 되고 뭐 탄소 줄이는 그런 뭐 설비도 도입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됐는데 그만큼을 감수하는 소비자가 이제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인식은 됐으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비싼 거는 못 사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려하되 가성비 ESG 기존하고 단가가 똑같고 성능도 좋고 ESG 경영까지 해야지 이제 소비자들이 움직인다. 그리고 24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제는 일부러 안 산다 라는 이제 표현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소비자 조사에서 27%가 구매 시 ESG를 구매를 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고려를 하겠다. 그럼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있겠고 그리고 이제 ESG 소비가 브랜드 충성도하고 직결되는 좀 그런 단계. 이제 소비의 주체층이 지금 바뀌기 시작했죠. 주 소비층이 이제 MZ 세대로 이제 전환이 되고 MZ 세대 밑에가 요즘 저거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혹시? Z가 끝났잖아요 이제 알파. 그래서 요즘 이제 직장 다니는 이제 동기들이나 이렇게 보면 MZ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MZ들 때문에 힘든데 니네는 알파 때문에 힘들 거야. 상상도 못 할 거야. 내가 지금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소비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주 소비층이 ESG를 상당히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 우리 이전 소비층들 보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 이제 우리도 개발도상국을 거친 나라잖아요. 그 시절에 보면
이거 뭐 깨끗하게 만들고 뭐 투명하게 만들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싸고 좋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때의 소비층들은 그렇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때보다는 이제 생활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치 소비라는 그런 세대로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소비 패턴도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냥 싸게만 만들고 가성비 전략으로 계속 나가겠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얼마 못 가서 이런 제도 법들이 이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팔 수가 없는 아무리 싸도 이제 팔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한 전환기에 우리가 좀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그렇지 않으면 이러고 배울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학습을 하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 것도 알아야 되고 지금 것도 또 알아야 돼요. 그죠? 특히 이제 직장인이신 분들, 그죠? 옛날 것도 싸게도 만들고 좋게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거 깨끗하게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되게 어려운.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이라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했는데 의도 행동 간의 간극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지금 ESG 쪽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행동을 하겠다고 의도는 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 이것도 이제 훌륭하신 분께서 연구를 해서 이론으로 만들었죠. 보면은 실제 행동의 중요성을 이제 과소평가. 나는 안 해도 되겠지. ESG가 좋은 건 알겠지만 나는 싼 거 사도 되겠지. 다른 사람이 사주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뭔가 내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려면 기존에 한 거하고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귀찮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ESG 측면에서 보면 재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의도는 근데 이제 막 재활용품 버리다 보면 중간에 뭐 비닐 하나 껴 있어요. 그럼 그냥 버리고 이런 거 우리가 실생활에 다 하고 있죠. 그래서 ESG 선언하지만 단기 이익을 우선시해서 투자는 나 ESG 하겠어요. 그리고 ESG 쪽에 투자는 안 하고 기존 방법대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도 행동 간의 간극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게 학문적으로 이제 진이라는 사람이 1991년도에 이제 정립을 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많은 연구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논문의 주제에도 이 이론을 적용해서 아마 설명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한 4가지 정도 이론을 지금 다뤘는데 그거 다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실제로 이게 학문적으로 증빙이 돼서 생겨난 이론이구나라고 알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논문 쓸 때 이거 인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태도가 의도가 되고 의도를 거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실제로 이 사이에 이제 간극이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연구를 해서 그 이후에 소비자 행동론 ESG 정보에서 이 간극을 정량하거나 설명하는 연구가 지금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ESG 쪽에서도 많은 연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워싱 조절 변수 그거 있었죠? 의도와 행동 간의 간극이 발생을 하는데 의도는 있는데 매출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간극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워싱으로 이제 증명을 한 거죠.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면 여기 나오죠. 친환경 소비는 의도는 있는데 실제 구매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조절 변수 가설 그 가설을 이제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정부 기업도 마찬가지고 공시 선언은 하는데 실제로 하지 않고 꼭 사람 개인의 의도 간극뿐만 아니고 정부 단체 기업 뭐 여러 가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 이론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 패턴은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그 워싱 ESG가 경영 성과에 100%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워싱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중간에 워싱 말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예.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이게 그린워싱이 부정적이긴 한데 네. 저희가 컨설팅 한다라고 하면 그린워싱의 고도화 레포트를 발행해서 하면 별로 안 걸리는 그린워싱을 하면 너무 좋죠. 예, 전략적으로는. 네. 근데 과연 그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워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객관적인 증빙으로 다 검증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객관적인 매칭되는 데이터가 없으면 워싱으로 분류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제 그러한 기법들이 나온다고 하면 엄청나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어차피 이게 좀 약간 ESG하고 상충되는 경우긴 하죠. 이제 도덕적이고 이제 투명성을 제외하고 전략적으로는 측면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적발이 되면 이제 우리도 제재를 받거나 만약에 우리 제품이 유럽에 이제 수출을 한다. 그럼 또 매출의 4%라는 또 그런 리스크도 감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좀 원우님 말씀 주신 대로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재무 공시할 때 뭐 충당금을 미리 잡거나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워싱 객관적으로 우리가 소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수준으로는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 목표를 굉장히 공적적으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달성할 거냐 라고 하면 실행 목표 이렇게 좀 비현실적이지만 객관적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아직은 그렇게 이제 표준화된 그 공시나 그 법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도 이제 다뤄져야 되는 문제고 말씀드린 그 워싱 이외에도 경영 성과가 미치지 않는 요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이 워싱 갖고 그 나머지 10%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또 이제 연구를 해서 발견을 해서 이게 ESG가 경영 성과로 100% 다 간다 하면 이게 하나의 ESG 학문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할 게 되게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이제 소비 형태는 그렇고 이제 투자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ESG라는 거는 사실은 그 계속 얘기하지만 그 블랙록이 이제 투자 책임 투자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 전부터 계속 실행하고 뭐 하자 했지만 잘 실행이 안 됐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블랙록이 투자를 고민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실행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보면 출발은 좋았어요. 출발은 좋았는데 23년도에 보니까 그 펀드 자산이 뭐 많이 증가했죠. 근데 이때 이제 투자가 좀 주춤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장에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사실은 ESG 그 경영의 두 축인 EU하고 미국에서 미국이 좀 약간 주춤하고 있죠. 미국의 일부 주에서 그 ESG를 안티 ESG가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그게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미국의 그 재무 공시, 기후 정보 공시도 사실은 의무로 이제 실행이 지금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거기도 그걸 이제 보류시킨 상태예요. 그래서 의무 공시는 아직도 이제 미국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보류시킨 상태고, 근데 말 그대로 이제 폐기가 아니고 보류죠, 보류. 지금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거기서 안 한다고 해서 그래도 거기도 이제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여전히 중요도는 높고 거기가 하든 안 하든 일단 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게 현실이에요. 거기가 하든 안 하든 여기 작게는 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게 그리고 그걸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그걸 해야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뭐 환경 이런 건 난 모르겠다. 하지만 ESG는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 흐름을 좀 보면 20년도에는 아까는 이제 소비 패턴이었고 지금 이제 투자 측면에서 보면 20년도에 이제 그 사회적 책임, 기후 대응이 이제 투자 판단의 핵심 요인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 전에는 뭐예요? 영업이익, 뭐 가치, 기업의 가치, 돈, 그리고 사업 아이템 그런 것들로 투자 판단을 했는데 그 2020년대부터는 그거를 포함한 사회적 책임, 뭐 기후 위기, 뭐 대응,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왜냐? 그거를 고려를 안 했더니 투자 실패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더라. 그거를 이제 그 투자자들이 안 거죠. 여기가 제품은 엄청 좋고 그 가격도 싸고 되게 돈도 많은 회사인데 아동노동 착취하고 뭔가 인권을 무시하고 뭐 젠더 갈등을 일으키고 인종차별하고 하는 회사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제품을 안 사더라. 아무리 좋아도 안 사더라 라는 게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1년도에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 ESG 펀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다들 적금만 하시고 주식하시고 적금하시고 그런 펀드가 저때 엄청 많이 생겼어요. ESG 펀드가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많이 생겼는데 요때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죠. 전쟁도 시작되고 인플레이션,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펀드 수익률이 저하가 되고 저쪽에서 이제 자금이 이제 순유출이 일어나요. ESG 펀드가 엄청 기업적으로 생겼다가 유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유도 이제 미국에서 좀 반대를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23년도에 이제 실효성 위기가 좀 나왔죠. 그게 이제 요 그린워싱 때문에 아까 이제 소비자들도 그린워싱 때문에 피해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이제 투자자들이죠. 그죠? 이 기업이 우리가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안 지면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당장 내년에 돈 벌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 우리는 봤어요.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져라. 그래야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냥 과장해서 거짓 정보를 투자자한테 준 거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투자 실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워싱이라는 건 이제 소비자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문제를 이제 발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돈도 빠져나가고 약간 좀 주춤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워싱 같은 게 이제 제도화가 되고 뭔가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죠. 그리고 각각 공식 표준은 굉장히 많지만 이제 뭐 EU 같은 경우는 뭐 CSRD, 뭐 우리나라는 KESG 이제 각각의 이제 공식 기준이 좀 정해지고 있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기후전환부 뭐 탄소중립 프로젝트 뭐 이런 데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투자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녹색 채권, 뭐 지속가능 채권 뭐 이런 것들이 다시금 발생이 되게 되고 지금부터 이제 25년부터는 지금 21년에 이미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내실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규모는 그대로인데 이제 질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 유럽 이런 데서 이제 규제를 실시를 하기 시작했죠. CSRD나 이때 얘기한 이제 시밤이나 여러 가지 규제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규제 시작이 원년해가 올해입니다. 올해가 이제 규제 시작의 원년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투자자들도 좀 질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무조건 이제 ESG만 하면 투자하겠다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측면에서 그동안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20년부터 25년까지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됐어요. 저 블랙록 같은 경우도 여기 뭐 책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화석연료 쓰는데 이제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지속적으로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워싱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자 흐름이 이렇게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욕심에 좀 글을 좀 많이 써놨는데 이거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 한 번씩 프로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장수 넘기는 것도 귀찮아서 혼자 볼 때는 이렇게 한 장에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좀 성의는 없어 보이지만 이해를 좀 부탁드리며 중요한 내용만 보면 똑같은 이제 수급 패턴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처음에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이전의 사건들 때문에 ESG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됐고, 근데 이제 모든 이제 그 제도나 뭐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프로세스가 그래요. 기준이 정해지고 실행이 돼야 되는데 ESG 같은 경우는 반대죠. 실행하고 기준이 없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더 어려워진 게 뭐냐면 지금에서 기준을 정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정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해요. 그죠? 공식 표준이 막 600개나 되고 정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한데 지금 이렇게 너도 나도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누가 정하냐. 분쟁이 많이 나겠죠. 내가 기준을 정한다. 만약에 이게 KESG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글로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이 표준을 개정하고 바꾸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체 글로벌 산업의 표준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유리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을 잡는다 상당히 어렵죠. 내게 표준이다, 내게 표준이다, 싸우겠죠. 분쟁이 일어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이전에 기준이 먼저 마련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굉장한 이제 문제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 여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IFRS죠. 이제 국제 회계 기준 재무제표 만드는데 거기 산하기관이 ISSB라고 있어요. 국제 지속가능위원회. 거기에서 이제 그 같이 이제 표준을 지금 국제 표준을 만들고 있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게 나온다고 해서 과연 그걸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해줄 거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보면 투자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어요. 투자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고 왜? 그걸 해야지 이제 돈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의 투자금들이 다 ESG 하는 쪽으로 투자가 들어갔던 거죠. 그거야 이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내 투자금을 안전하게 불릴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투자가 확 몰리게 됩니다. 몰리게 되는데 이제 워싱이나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여러 가지 이제 전쟁 그런 외부 문제로 조금 주춤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워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임팩트와 질적인 요소 실제로 이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고민하게 되는 그런 해가 거치고 현재는 그런 이제 질적인 성장을 지금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그 제도들 규제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게 됐죠. 처음에 ESG는 그거예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규제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왜 이제 우리나라 또는 뭐 유럽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저걸 하면 손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요거 만드는데 굳이 ESG 경영 안 해도 싸게 좋게 만들 수 있는데 ESG 경영하면 재생에너지 써야 되지 또 그거 경영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기업은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 하면 내가 목적 달성하는데 조금 늦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은데 전 세계에서 다 해야 되니까 이제 규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 그린딜이 생기고 법제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이제 법제화 준비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 선언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요것도 머신입니다. 물론 로드맵이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와 이제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유럽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이 제조업이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게 제조업을 기반으로 선진국이 됐잖아요. 근데 제조업이라는 거는 다 탄소 발생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조 강국이라고 하는 게 탄소가 또 엄청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철강, 반도체 물 엄청 쓰죠. 여러 가지. 그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위스키? 저는 술 안 먹는데 위스키가 노르웨이인가 어디가 제일 네덜란드가 노르웨이인가 거기가 제일 유명하다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제조 만드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잠깐만. 하여튼 그게 위스키 만드는데 물이 엄청 들어가는데 거기가 지금 그 지역이 우리나라 이제 강릉 같은 상황인 거예요. 위스키 꼭 먹어야 되냐? 지금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오를 겁니다. 아니 사람이 물 못 먹어서 지금 죽는데 거기서 물 쏘가면서 위스키 만들고 있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커피도 마찬가지죠. 커피. 저는 커피를 매번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커피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지금 원두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생산량이 5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는 이 커피를 재배하는 국가들이 사실은 조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못 사는 나라들에서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무역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없었어요. 농장 주들이. 그러니까 이 커피 회사, 뭐 스타벅스, 뭐 이디야 이런 데들이 가서 그냥 돈 주는 대로 내 커피를 준 거죠. 이 가격이 얼마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ESG 경영을 하면서 그게 이슈가 되니까 어떤 회사들은 공정 커피 무역 뭐 거래 뭐 이렇게 해갖고 정당하게 커피값을 주고 사오겠다라고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면 다른 농장들이 어때요? 이제 내가 잘못 받고 있다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거기서만 이제 거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미리 선제. 그 되게 안타까운 일이 적당한 돈을 주고 물건을 갖고 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 하겠다라고 우리 착한 기업이다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커피값도 이제 안정화되고 잘 되어 있는 이제 안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가격도 룸이 없는 거예요. 사실 공정무역이 되기 전에는 좀 조정할 수 있는 룸이 있긴 있었죠. 근데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재배량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마실 수 있을 때 많이 마셔야 되나 이런. 예전에 담배값도 지금 많이 올랐는데 1,000원 할 때 5,000원은 절대 안 핀다 그랬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흡연을 했다가 지금 끊었는데 5,000원 할 때까지 했다가 그래도 피는 거 보면 이게 지금 5,000원일 때 10,000원 하면 절대 안 먹겠는데 10,000원 돼도 먹겠죠. 하여튼 지금 그래서 이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위스키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기후 변화 때문에 상당한 사실 이게 이제 ESG는 항상 지속 가능이라는 제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뭐 절반으로 줄이고 물을 없고 해도 당장 어떻게 내년에 제품이 똑같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게 과연 내년 후년까지 이제 이어질 거냐? 시장이 많이 바뀌겠죠. 이렇게 무슨 얘기가 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2050년. 네, 2050년. 제가 볼 때 우리 워싱입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때 가서 어떡하지? 난 진짜 지금 되게 걱정이 돼요. 이게 만약에 달성 못하면 이제 맨 주변 국가들한테 이제 압박당하고 뭔가 탄소 국경세니 뭐니 해갖고 돈 계속 퍼주고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불리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후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이거 권고안 채택에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이런 거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 21년도에 제도가 이제 본격화되죠. 녹색 투자 기준을 이제 수립을 해요. 이제 이게 그린 텍소노미라고 해서 녹색 기준을 명확하게 합니다. 여기가 투자해야 이제 녹색이다. 이렇게 해야 투자는 앞으로 이런 데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 요 당시에 기후 공시 의무화를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이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요게 보류가 됐어요. 지금 이게 지금 미국은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게 보류가 된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도 K 텍소노미라고 해서 그 미국의 유럽의 이제 그린 텍소노미를 한국형으로 바꾼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그거를 마련을 해서 한국형 녹색 금융 분류 체계를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는 녹색 금융이니 뭐니 그런 녹색 금융의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 산업이 요 그린 텍소노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그린 텍소노미는 뭐냐? 그건 다음 장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2022년에 보면 불확실성 역사 속에서도 이제 규제가 이제 엄청 강화가 되죠. 이게 지금 가장 화두긴 한데 탄소 급등 조정제도 이제 시범이 입헌화가 돼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데이터 저때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은 또 이제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보면 시범이 이제 시행이 개시가 됐죠. 개시가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국제 회계 기준 IFRS에서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을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글로벌 표준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받아들여질까라는 건 좀 의문이긴 한데 이게 계속 지금 개정이 되고 있어요. 이때 제정에서 지금 계속 바뀌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발현해서.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맞는 공시 표준 KESG 가이드라인, KESG 공시 표준을 우리나라가 만들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에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중소기업이 요거 갖고 하려니까 못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게끔 한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도입이 쉽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KESG 가지고 A등급 맞았다 라고 해서 어디 유럽 가고 미국 가고 우리 A등급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개망신 나갑니다. 그리고 24년에 이제 회계년도부터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ESG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유는 지금 대기업은 다 ESG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기후 공시 규칙을 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금 보류가 됐어요. 원래 올해부터 시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공화당 쪽에서 이제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법정 중에 있다라고 하고. 한국도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부터 공시 단계 의무화 착수. 25년에 이제 요거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도 요게 연기가 됐어요. 우리도 원래 25년에 자산 코스피 상장의 자산 2조 기업들은 의무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래요. 시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할 예정이고 25년에 실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은 25년인데 아직은 지금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규정 발효했는데 이제 보류가 된 상황이고 녹색 분류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검색을 해서 우리 뭐 녹색 금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분류한 K 텍소노미, 그린 텍소노미, 녹색 분류 체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녹색 분류 체계는 뭐냐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이제 친환경 활동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이 기업이 친환경 기업이다. 그래서 녹색 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녹색 분류 체계인 거예요. 이거는 유럽의 그린 텍소노미를 가지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투자 쪽 녹색 분류 체계는 뭐 지속 가능성 쪽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 환경에 해를 끼치거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활동을 녹색 분류 체계에서 이제 제외를 해서 그 친환경 쪽으로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는 이제 일반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포션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녹색 금융 쪽으로 웬만큼 가면 일반 금융 녹색 분류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 기업들은 그 남은 거 갖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투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우리 기업은 투자 받기 위해서는 이제 녹색 분류 체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는 이런 활동들을 한다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이게 이제 CCUS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탄소 이제 저장하는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활동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관리, 수질 개선과 수장 보존을 하는 활동들이 있고 6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자원 순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활용이죠. 재활용 또 폐기물 감축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존 오염 방지 관리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요 중에 하나만 해도 우리는 녹색 분류 체계 녹색 기업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 중에 하나만 해도 그렇다고 해서 뭐 5개 다 한다 돈 더 많이 주나 이건 아니에요. 그냥 녹색 산업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녹색 금융을 이용할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돈이 모이면 기업들이 지금 남은 돈 갖고 싸우니까 내가 여기서 받을 확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중에 하나를 해서 친환경 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아서 녹색 금융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개정이 되겠죠. 더 강화가 되겠죠. 지금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냥 어디 할 거 다 하고 저쪽 이제 폐기물 찾고 가서 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네,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야 이제 빨리빨리 이제 그쪽으로 인식 전환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많이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요게 제도가 더 강화될 거야. 이제 유럽의 그린 텍소nomi를 찾아보면 이거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은 현재는 이렇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 얘기 이게 내용이 되게 많은데 길어지는데 조금만 하다가 탄소 국경세가 지금 굉장히 이제 이슈거든요. 이게 왜냐면 원래 이제 EU 예정으로는 올해부터 시행이에요. 올해부터 23년부터 시행해서 지금 데이터를 다 쌓아놓은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금액을 어떻게 부과할 거냐라는 게 이제 올해 최대한 이슈인데 이렇게 과도기적 보고 단계를 이제 운영을 했고 대상 이제 모든 산업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탄소가 많이 나오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물이 많이 들어가죠. 포스코. 지금 거기는 좀 힘들 거예요.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그 시멘트, 뭐 우리나라 다 하는 거예요. 수소도 마찬가지고. 그거 아세요? 우리 저기 수소, 우리 자동차 수입품 되게 많잖아요. 자동차 부품이. 근데 수소차가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상용화된 나라 중에 거의 선진국, 거의 최초로 이제 수소차를 상용화했고, 되게 긍정적인 건 부품의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우리나라 부품이에요. 되게 긍정적인 신호고,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그 수소 연료,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좀 약합니다.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없다라는 건 아니고. 그 이제 수소 등 탄소 직접적인 산업 제품의 대상으로 이제 탄소 국경세를 이제 부과한다라는 거고, 영국 같은 경우는 27년부터 시행이 되고, 미국도 이제 제안을 했어요. 이번에 4월에 여기도 지금 이게 약간 이상하죠? 본인들은 이제 보류했는데 탄소 국경세는 또 하겠대. 그렇죠? 자체적으로는 실행을 하지 않는데 외부에서 이제 돈을 받는 거는 하겠다라고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약간 주춤하는 거지 이 전체적인 트렌드가 흔들리는 거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캐나다, 호주도 보면 시범이 도입 초기 단계에 있고 이제 정책 개발 중이고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 하냐? 그럼 우리나라도 뭐 세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거 시범을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탄소 국경세가 이제 유럽이나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뭘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정책적으로 준비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 우리 수출국들이 저걸 하니까 우리 기업들이 잘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그런 정책은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탄소 지방적 산업에 적용을 하고 주요 대상들이 이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뭐 수소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게 좀 여러 가지 이게 논의를 해볼 게 많아요. 여기 개발도상국하고 저소득 국가에 부정적인 경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 얘기 뭐냐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똑같은 철강을 생산하더라도 설비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재생에너지 쓴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기가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전기가 10,000원이면 태양열로 생산하는 전기가 한 50,000원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IT
통신 전기가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보통 5배, 10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개발도상국에서 뭐 그렇게 그런 거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들죠.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그럼 싸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싸게 만들어봐야 뭐예요? 세금 내야 되나? 또 탄소 국경세 내야 되나?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요? 성장을 이 논리라고 하면 못 합니다. 그죠? 계속 머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뭐 EU나 뭐 미국이나 지금 이미 환경을 파괴해놓고 잘 사는 나라들이 보존을 해주나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시범 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공정하지 않느냐라는 측면도 많이 있어요. 이게 과연 적당한가? 이게 맞냐? 개발도상국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잘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선진국이 얼마 없었죠. 근데 지금은 다 선진국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다 잘 살아요. 개발도상국은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적어요. 근데 그 개발도상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도 다 여기 해당이 돼요. 저소득 국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들어. 근데 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세금도 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화폐 단위 자체의 가치도 다르잖아요. 유로하고 원화하고 필리핀 페소하고 이게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좀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 지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데 과연 논의는 할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긴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30분까지죠.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ESG 공시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시행하자면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는데 지금 시행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혹시 뭐 질문이나 뭐 그런 거 또 배터리 이야기하시는 배터리를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다음 같아요. 배터리 주식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투자에는 소질이 없어가지고